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계열이에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람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김지호 원장입니다. 부모님께서 암으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35세 이제 한의대로 와서 지금 암 환자를 12년째 보고 있는 암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병원에 암 환자분들이 이제 100분 정도 입원해서 저희가 수술 한방사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식습관이 이제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암 발생의 30%, 많게는 이제 50%까지 이 잘못된 식습관이 이제 암을 유발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단이 뭔지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이 건강한 식단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요, 또 면역력을 올릴 수도 있고 신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음식의 섭취가 암 예방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계는 사실 핵심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가 흉선이라는 거고요. 이 가슴뼈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흉선은 60대가 되면은 10대 1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다 퇴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면 면역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암을 억제를 못하니까 이제 암이 계속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연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흉선 말고 핵심적인 면역기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입니다. 특히 소장인데요. 소장암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암은 발병이 아주 적거든요. 다른 뭐 대장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소장암이 적냐면 우리 소장에 면역계 70%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암이 잘 없는 이유랑 비슷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소장의 면역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이제 암 발병과 이제 직결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항암 음식이란 게 따로 존재하나요? 네, 그 항암 음식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또는 전이를 방지하고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식품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이 이제 풍부한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제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비타민 C나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성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당 성분, 암이 좋아하는 게 이제 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물질이 이제 많은 거. 그 다음에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암이 발병하는 거하고도 이 저섬유 음식을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섬유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마을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farm to kitchen 이런 말이 있어요. 농장에서 바로 식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공을 거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이러면 초가공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번의 가공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품들은 뭐 이를테면 멸균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세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식품으로서 이제 그런 가공이 많은 초가공 식품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연 음식들이 훨씬 이제 항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송산을 막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당 고섬유질 식품, 그 다음에 자연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항암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과일과 채소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당이 너무 높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암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좀 줄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는 저당 과일, 뭐 베리루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겠고, 그다음에
단백질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이제 힘이 세지고 면역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동물성 중에서는 그래도 생선류 중에서는 흰살 생선을 권합니다. 이 대구나 명태 이런 것들이 좀 중금속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이제 흰살 생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잡곡이나 통곡물들이 되겠는데요. 뭐 현미라든지 퀴노아라든지 귀리라든지 섬유질이 좀 풍부한 이런 이제 통곡물이죠. 많이 깎아내지 않은 그런 곡물들을 먹어야 이제 혈당 피크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 중에 사실 가장 뭐 권장 드릴 만한 거는 호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견과류들 중에서 오메가3와 6 비율이 제일 높아요. 호두가 그나마. 그다음에 뭐 아몬드라든지 브라질너트는 또 셀레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권장을 하죠. 그 장수마을인 블루존 이제 백세산이 제일 많은 마을에 이제 시기의 공통점으로 견과류를 하루에 60g 정도 먹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버섯류입니다. 버섯류는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 중에서 암을 잡아먹는 면역이 NK세포, T세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에 각 관문처럼 경비병처럼 이제 수지상세포나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버섯류들은 주로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용버섯들은 그 베타글루칸 양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표고버섯이나 이런 식품을 먹는 것들에도 꽤 있기 때문에 버섯류를 평상시에 이제 즐겨 드시면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야채류와 그다음에 과일 중에 저당 과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동물성인데 그 중에서도 신선 생선을 이제 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잡곡이나 통곡물을 권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버섯류고요. 소개해주신 항암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일단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봐야죠.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로를 하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항산화 성분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뱃살이 안 좋다, 이 내장 지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장 지방에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항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내세균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면역을 올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되지 않은 그냥 들에서 바로 나온 거, 농장에서 어떤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탁으로 온 거, 이런 자연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공된 것들은 방부제라든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성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당분이 좀 낮고 섬유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당도 낮출 수 있고 장내 환경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것들, 면역력을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자연적인 성분인 것들, 그다음에 저당분이면서 고섬유질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음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암을 위한 조리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태운 음식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태운 음식들은 발암물질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채소 같은 경우는 스팀이나 데침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고온 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을 변성을 시켜요. 우리가 사실은 40도에서 60도 사이에 단백질이 거의 다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도 밑으로 이제 조리하는 거를 권장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물을 활용하면 100도 이상은 잘 안 올라가잖아요. 물이 이제 날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기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에서 직접 굽는다든지 이러면은 200도, 300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조리하도록 이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그래서 채소도 스팀이나 이제 데침 방식으로 조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구이보다는 뭐 구이나 튀김보다는, 우리가 튀김들을 사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튀김은 기름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요. 우리 세포막이 기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이 이제 기름으로 돼 있지 않으면 막 다 터지겠죠. 물에 녹아서.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세포막은 기름으로 돼 있는데, 이 기름을, 안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간다든지 영양소가 들어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튀김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선도 튀김보다는, 또는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찜이나 뭐 스튜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름이 안 좋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은 온도를 가하면 무조건 구조가 변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 6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이중 구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잘 움직여요. 근데 오메가6는 이중 구조가 많지 않고 구조가 좀 오메가3랑 달라가지고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암 환자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오메가3가 높은, 오메가3가 4대 1,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4대 1인 뭐 냉합착 아마씨유나 냉합착 들기름. 여기서 냉합착은 39도 밑에서 이제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도가 안 넘는 그런 조리법을 쓴 거죠, 이것도. 열을 가하지 않고 이제 이런 냉합착 아마씨유나 냉합착 들기름은 우리가 주로 열을 가한 요리의 마지막에 드레싱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도 뭐 발화현미나, 우리가 이제 현미를 먹는다 그러면 발화현미나 낮은 온도에서 이제 천천히 조리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약한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지 않는 요리가 좋은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그게 곡물이든 아니면 단백질이든 간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또 갈색보다 더 진한 색으로 변해서 이제 검게 되거나 이러면 점점 발암물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는 그룹하고, 레어나 미디엄으로 먹는 그룹하고, 웰돈으로, 이제 웰돈이 많이 익힌 거잖아요. 웰돈으로 익힌 그룹을 발암을 비교를 해봤더니 웰돈으로 익힌 걸 좋아하는 그룹은 3배 정도 유방암 확률이 높았어요.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발암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열을 높이지 않는 거, 즉 그거는 물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을 이용해서 100도 이상 안 넘게 그렇게 하는 요리들, 그러니까 뭐 스팀 요리나 찜 요리나 뭐 스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는 물에 들어간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불로 굽거나 뭐 튀김으로 이제 튀기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건강에는 물에 들어간 고기가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끓이거나 하면은 나쁜 기름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튀기거나 구운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열을 많이 높이지 않는 방법, 그게 이제 물을 활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런 걸로 조리를 하는 게 암 환자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신년부터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의학이 나왔냐면은
생활 습관 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버드대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만성 질환들은 사실 혈압약을 먹는다고 혈압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혈압은 있는데 억지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걸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 당뇨약도 마찬가지죠. 당뇨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계속 복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투석하시는 분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성 질환에는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활 습관 의학이 있는데요. 그 생활 습관 의학에 맨 처음에 이제 생활 습관 의학을 만들었던 분 중에 디노니시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노니시 생활요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도 디노니시 생활요법을 3개월 정도 하면 우리 몸에 이제 건강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막 켜지고요.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들이 막 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디노니시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하자면, 특히 이제 디노니시라는 분은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까지 심장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노니시 그룹 쪽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클린턴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한테 이제 요 디노니시 요법을 권하게 되고, 지금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2010년 이후로는 심장에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디노니시 요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주로 채식 위주고요. 그다음에 저지방 식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노니시 식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지방이나 그런 거를, 아니면 뭐 고기를 또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그런 건 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이제 디노니시 요법에서 주장하는 거는 하루 30분 이상 천천히 걷기보다는 빨리 걷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중강도로 걸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면역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빨리 걷기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매일 7, 8시간 숙면을 이제 하도록 하고, 숙면한 시간도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이 나온 게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200년 전에는 태양에 다 의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밤 10시 정도에는 이제 잠을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를 보통은 권장을 합니다. 수면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심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는, 사실은 이 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음식의 영향도 있지만 스트레스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마감을 해야 돼서 하루 밤을 새웠다, 그렇다고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다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암 발병 확률이 극도로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단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3개월 이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금연 및 금주는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발암물질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기검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1, 2기에 발견되면 대부분이 1, 2기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90% 이상 5년 생존율이 나오는데 4기가 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암들은 5%가 안 되는 암들도 있고요. 뭐 20% 정도 되는 암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인 거에서 빨리 발견했으면 90% 이상 생존율을 가졌을 거를 늦게 발견해서 이제 정기 검진을 늦게 해서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이제 암 환자들은 일단은 면역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면역과 관련된 그런 영양 성분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햇볕을 많이 안 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이제 먹어줘야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이게 암세포 성장이나
줄기암을 억제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칼슘을 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D 말고 필수적으로 칼슘을 뼈에 넣는 데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K2는 한국에서는 작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비타민 K2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으면 혈관 정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에 이제 칼슘이 쌓이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비타민 K2를 먹어서 뼈에 칼슘을 흡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D와 함께 비타민 K2를 꼭 드시라고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면역 미네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는 셀레늄을 암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식품 중에서는 브라질 너트에 이제 이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의 핵심이 오메가3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뭐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들기름, 냉합착 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시유 이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 드레싱으로 많이 드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폴리페놀들 우리가 천연물질 중에서 이제 가장 항산화 성분이 항산화성이 높은 걸로 폴리페놀을 얘기해요. 사과에도 많고요, 녹차에도 많고, 뭐 베르베에도 많아요. 그런 폴리페놀들을 많이 먹자. 그러니까 뭐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먹자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공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면 생균을 먹더라도 거의가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발효식품이나 이런 걸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국에는 청국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발효 음식이 있죠. 이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꺼리는 게 있지만 사실 이 항암 성분으로 보면은 일본의 나또보다 훨씬 높고요. 나또의 몇 배쯤 됩니다. 청국장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걸 이제 청국장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포도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음식은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제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실은 뭐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걸 다 먹는데 정상세포는 그걸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20배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제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특히 과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과일에서 온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일이 암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설탕보다 과당을 암이 더 먹어요. 그래서 전이도 훨씬 많이 되거든요. 단과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또는 포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구조가 안 좋은 지방들,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이런 지방들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요. 면역계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당과 마찬가지로 저염 음식을 이제 주로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화 지방을 얘기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사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이제 암연구재단 이런 데에 발암 식품,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것 중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붉은 고기가 있어요. 붉은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육.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비해서 2020년, 50년간 고기를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10배 이상을 1인당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을 50배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먹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안 드시던 것들인데 갑자기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 습관이 바뀐 거, 이게 서구화된 거, 음식이 서구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암 환자 금식 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단 음식은 안 되고요. 과당 함량이 높은 거, 과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그 설탕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19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50배 이상을 먹고 있는데 유제품에는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우유를. 근데 4리터를 먹고 송아지는 1kg를 자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먹었어요. 우유를. 1리터를 먹으면 0.25니까 250g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까요? 예, 종양이 큽니다. 종양이.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 성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이게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암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암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지 음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튀긴 음식입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는, 특히 기름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에서 더 안 좋은 지방 쪽으로 자꾸 가니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외의 알코올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그린 같은 계열이거든요. 가글 하는 제품들이 알코올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들이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 입안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술을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죽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장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담배가 모세혈관을 그렇게 좁혀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 산소가 더 못 들어가게 모세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암 환자 모임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더 높게 5년 생존율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를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시를 해요. 음식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연 없는 암은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이 바람 상황에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혈액들이 다 안 가게 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본의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일본의 이 이즈미에가 중시하는 음식은
현미채식, 주로 이제 현미채식이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빵도 전혀 먹지 않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난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빵이라든지 정제된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들이 많고요. 식물성 위주의, 그다음에 동물성으로 권장하는 거는 흰살 생선 정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일부 정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거고요. 사실 운동에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로입니다. 과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체력을 올라오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낫고자 하는 욕심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암 방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체력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체력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과로예요.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욕심껏 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과로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암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이 유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니까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2000년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벤처 이런 걸 하다가 한의대를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암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암은 지금의 연구는 95% 정도까지가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암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암은 95%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은 유전이다. 하지만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우리가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항암 치료 중에 뭐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못 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동물성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생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입맛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서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암물질에 가까운 음식들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인류만,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성장 물질이 굉장히,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유제품은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암에 굴복하고 점점 아파가는 사람들, 각각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이제 1970년대 한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 환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을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암과 싸우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암에 대응을 했던 분들은 5년 생존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낙담하고, 나는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그 암에 걸린 게 왜 나야, 그거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낙담하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2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방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생존율이 72%나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암에 걸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2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인생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아, 내가 이번에 암을 극복해서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요법은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인 걸 자꾸 까먹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정기 검진이나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병원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난 산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12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이 치료로 정복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병원 치료도 받고 또 자연 치료도 하고 뭐 지금 대체 치료나 통합의학 치료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암은 어떤 한 가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전체를 통합의학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서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투병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지지자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지지자를 가족에서 못 찾으면 나랑 같이 투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의 동료들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이로운 거죠. 나랑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암투병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대학병원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해서 생긴 덩어리를 띄었다 뿐인 거지 이 덩어리를 또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못해요. 대학병원 치료가. 내가 또 그 생활을 하면은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가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본 산에 가는 분들은 90% 정도가 돌아가세요.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 자연요법은 치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죠. 다 암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암의 성장 속도보다 더 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항암제도 뭐 3세대 항암제 나왔고 지금 4세대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움을 좀 의존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 투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투병하시면 정말 외롭고요. 맨날 뭐 우울감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걸렸지? 근데 뭐 이런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암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동료가 돼서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원장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뭐 상태도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르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있고 분화도가 뭐 그레이드 1, 2, 3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궁극적인 거는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몸과 마음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이 60대가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거의 전부 다가 장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중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걸 먼저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앞서서 마음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술암 방사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CT를 찍는데요. 영상을 찍는데 뭐 9개월까지 멀쩡했는데 12개월에 막 1cm 재발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방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암 방사도 다 했고 몇 번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CT는 사실은 1mm 밑에 게 안 나와요. 1mm만 해도 100만 개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는 10만 개가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만 돼도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뭐 술도 먹고 밤도 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거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나고도 2년 정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로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멘탈, 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의 암 환자 수가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 한 25만 명,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7만 명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암 환자 발병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제 빨리 산업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이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바뀐 게 이제 서구식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음식도 뭐 고기는 1인당 이제 10배 이상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유는 50배 이상 먹게 됐죠. 그 다음에 곳곳에 나가보면 빵집이고, 근데 고당분 식사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방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는 게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산업화의 영향 중에 책상에서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하루에 2만 보를 걷는 게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 뭐 3,000보, 5,000보 정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성과로 평가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나라 뭐 특징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옛날 사람들보다는 폭증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독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화학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사실은. 우리가 화학이 발달하면서 일테면 가습기 살균제로 몇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랑 비슷한 성분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환경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줬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조기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발견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검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발견됐고 발병률 자체가 이제 낮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기 검진을 많이 하니까 이제 빨리 암이 발견돼서 발병률 자체가 이제 높아진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늘기 시작했던 건 사실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기 섭취량이 엄청 많이 늘었죠. 사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고기를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다 해도 이제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의 절반을 넘었어요. 미국인 1인 고기 섭취량의 절반을 넘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거죠. 유제품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대장암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위암은 우리나라가 원래 짠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을 동시에 떠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위암 발병이 많았죠. 근데 위암은 그래도 점점 좀 감소하는 축에 속하고 있고요, 요즘. 대장암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도 많이 느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화학 물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에 악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사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B형 간염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뭐 음주나 이런 거 다시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가율 1위 암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바로 이 서구화된 식습관, 고기, 그다음에 유제품과 아주 직결돼 있겠죠. 그다음에 또 1970년대에 비하면은 지금 2020년대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공통 신호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면역계는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나뉘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를 낚는데 군대를 대부분은 암 쪽에 가 있고 군대를 이쪽에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응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감기가 원래는 한 1주나 2주 전이면 감기가 나야 되는데 한 달 지났는데 감기가 안 나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로 보통은 40대, 50대가 넘어야지 뭐 대상포진 이런 게 오는데 대상포진 같은 그런 면역 질환이 왔다. 그러면 이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호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5kg가 빠졌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면역이나 우리 몸이 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리고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들이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인 대사 저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만성 피로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뭐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하다. 이런 게 만성 피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초기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속적인 통증이 암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근골격 문제로 오해해가지고 제 환자들 중에서는 어떤 환자들도 있냐면 암이 재발이 됐는데 뼈로 전이가 됐는데 그게 뭐 비슷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뼈로 전이되는 줄 모르고 그걸 계속 물리치료를 막 받다가 거기가 부러져 갖고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육에서 온 건지 뭐 뼈에서 온 건지 아니면 장기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색소가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검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낫질 않아요. 이것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암에 걸린 신호로도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암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당 암과 관련된 전조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국가암정보센터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5년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암 종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가장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특히 이제 췌장암 4기가 되면 췌장암이 뭐 간으로 전이가 됐다든지 이러면 4기인데 그런 경우에 생존율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안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담도암 계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췌장암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암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췌장암을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일일이 할 수 있다면 생존율이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췌장의 위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췌장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맨 앞에는 위가 있고요. 그 뒤로 비장이라는 게 있고 그 뒤로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등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췌장암이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등이 아프겠죠. 등이. 특히 그 등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성분들의 브레이지어의 위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아프다 하면은 그게 단순히 뭐 아우 그냥 뻐근하네 등이 아픈 거네 뭐 감이 결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검사에는 요즘은 그냥 내시경만 해서는 췌장을 보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시경 말고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붙여가지고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시경 초음파라면 위에다 넣어가지고 췌장 쪽도 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법.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내시경만 평소에 우리가 위내시경은 자주 하지만 위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위내시경을 할 때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그 안쪽까지 보는 그런 검진을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이 왔을 때 통증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체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중 감소 갑자기 왔다. 그러면 이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황달이 왔다. 황달이 온 거는 이미 사실은 암이 꽤 큰 거예요. 췌장 머리 부분이 십이지향으로 들어가는 담도를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안 빠지니까 이제 그 담즙의 빌리루빈이 뭐 눈의 흰자나 피부에 쌓이면서 노랗게 변해서 황달이 오는 건데요. 황달이 오면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황달이 오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췌장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온 데라서 소화가 계속 안 된다. 이게 뭐 내가 체한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통 손을 딴다든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뭐 굶는다든지 뭐 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며칠이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화불량이 뭐 한 달이 넘어서 계속 그런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래된다든지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지방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배변이 둥둥 떠요. 기름이 분해가 안 되니까 기름기가 거기 묻어 있어가지고 둥둥 뜨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몸 부위별 암 신호를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이제 머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두경부라고 하죠. 머리랑 목 쪽. 이쪽의 신호는 첫 번째로는 두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뇌종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구역감이 생긴다. 이유 없이 구역감이 계속 생긴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신호입니다. 그 두통도 있고 또 시력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림프암, 목에 생기는 림프암이나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건 덩어리로 만져져요. 우리가 이제 목에도 림프가 많고요. 여기 우리가 쇄골은 알고 있잖아요. 쇄골 상부 림프절이 우리 림프절 중에 세 번째로 큰 데예요. 여기가 이제 사타구니 림프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암이 여기서 전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은 많이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덩어리를 평소에 좀 만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피가 섞인 가래를 뱉는다든지 호흡이 이제 답답해졌는데 일단은 폐는 뭐 절반 정도가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폐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말기에 발견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유 없이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그러면 기관지나 폐를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보면은 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통이겠죠. 복통이나 등 통증이나 또 이제 혈변. 혈변 중에 이제 사실은 제 환자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치질로 오해하셔가지고 치질은 요 직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간 피가 묻어나와서 치질이 있던 분이 자기는 당연히 이제 암은 아닐 줄 알고 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치질이 아니었고 대장암이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변이라도 빨간 변이 나오더라도 좀 대장 내시경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변 말고도 검은 변은 이미 안쪽에서 암이 생긴 경우에 검은 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흑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다. 먹기 싫다. 이것도 요 소화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위암일 수도 있고요. 췌장암일 수도 있고 이런 식욕 부진도 식욕 부진,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이제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부암이 좀 덜한 편이에요. 발생률이. 그러니까 외국은 막 태닝 이런 거 엄청 하잖아요. 사실 그 태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자외선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외선을 계속 쏘이는 게 좋은 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점이 생겼다든지 뭐 사마귀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 크기가 막 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피부암 중에 안 좋은 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색종이라는 건데 제 환자 중에는 슬리퍼를 맨날 그 여름에 이제 슬리퍼를 오랫동안 신었는데 오른발에 그 부위가 계속 이제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을 그냥 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또 그 슬리퍼를 신고.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흑색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이 오래돼도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상한 게 오래 간다. 이상한 게 오래 간다. 그러면 관찰을, 검진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으로 가면은, 자궁경부암이나 이제 뭐 체부암이나, 이런 암들은 질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출혈뿐만 아니라, 분비물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골반의 통증이 이걸 우리가 골반통이라고 부르는데 이유 없이 골반이 계속 은은하게 아프다. 뭐 가끔은 막 찌를 듯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이 이제 방광의 바로 밑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이 두꺼워지거나 암이 생기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소변에 혈액이 있으면 방광암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소변이 안 나오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빨리 검진을 이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왜 그러냐면 암의 95%는 후성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전의 영향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후성 유전은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면 좋은 유전자가 켜지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생활 습관 개선의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채소를 굉장히 중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암 환자들께는 채소를 하루에 1kg까지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채소를 갈아서 드시게 하거든요. 갈거나 이제 녹즙 형태로 드시게 하는데 그 정도로 채소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나이가 들면 면역의 핵심이 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채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곡물, 그 다음에 과일도 저당 과일, 이런 걸로 이제 위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금연 금주는 워낙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금연이 폐암과만 연관된 건 아닙니다. 금연은 이 모든 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담배가 모든 모세혈관을 다 좁혀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담배를 피운다. 최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구석기 때 사자를 저 멀리서 보고 뛰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2, 3초 내로 우리 몸을 응급 상태로 바꿔버려요. 심장 모든 혈관을 다 좁히고 심장으로 혈액을 다 몰아서 이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을 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의 혈관이 좁아지죠. 그 상태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3개월 내내 그렇다. 뭐 1년 내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못 살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암세포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둘 다 굉장히 안 좋지만 담배가 특히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검진.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아요. 위암의 예를 들면 1, 2기의 위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암이 3기만 돼도 60%대로 떨어져요. 3기는 암이 그 주변으로 뭐 림프나 혈관 이런 걸 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변 조직으로 간 거를 얘기하는데 3기만 돼도 그 90%대에서 60%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됐다. 그러면 지금 7%대입니다. 7%대. 위암 4기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잘 관찰해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빨리 가서 검진을 해야 돼요.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내가 아픈 거를 주변에 아픈 건 알리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빨리빨리 알려가지고 대처를 빨리 하실수록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고요. 가장 좋은 하루 걷기량은 2만 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구석기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러 하루에 3시간 12km 2만 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1970년대에 이렇게 차가 없고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이 아니었을 때는 하루에 2만 보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걷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걷기나 달리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이제 암에서는 핵심적인데 암 환자분들은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 시어머니가 한번 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이 계속 속을 썩인다. 몇 년째 속을 썩인다. 또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 속을 썩인다. 이런 것들이 몇 년이 되거나 몇 개월이 지속되면은 그때 이제 잠도 못 자게 되면서 밤에 면역이 움직이는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면역이 암을 못 잡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와 불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암 예방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랑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항암 방사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 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 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 유전 스위치들이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원경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이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한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한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은 우리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암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느 일정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암은 자동적으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에 좀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쓰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아니에요. 95%가 우리 생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몸이 안 좋다든지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면 또 치료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평상시에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